세 번째 사건은 일명 이게 직도 없이 흉기를 반복되는 사건이죠. 이게 이상동기 범죄잖아요. 네, 묻지마 범행이죠. 범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난 4월이고 예. 이 70대 가해자가 식당 앞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네.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술을 마신 채로 낮 1시에 이제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식당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다행히 이제 사망은 하지 않으셨지만 중상을 입으신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살인 미수로. 예, 순수하게 일면식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 식당 주인분이 식당 앞에서 이제 좌판을 놔두고 이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노인분이니까 혹시라도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는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면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 혹은 아무 동기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까?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식당 주인이 어찌됐건 간에 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인에게 여기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한 이야기를 이 노인이 혹여나 자기 식당 앞에서 지금 나 장사한다고 나 몰아내려고 하는 건가라고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다면 네. 혹은 거기서 좀 더 과하게 지나치게 넘어가서 좀 그걸 더 왜곡하게 생각해서 피해 사고나 피해 망상까지 포함되면서 저 식당 주인이 나 장사하는 거 방해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거를 과거에는 이거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봤을까? 혹은 뭐 상대방이 나를 장사 방해하니까 거기에 대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을까?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로 너무 많이 편입되고 있다는 느낌들이 좀 들어가지고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기사라는 게 되게 단편적인 거잖아요. 네. 단편적인 거다 보니까 뭐 아까 스토킹 관련된 기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수사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피해자가 뭐라고 진술하는지 피의자가 뭐라고 진술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이상동기 범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원한에 의한 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저는 솔직히 지금 이 기사를 일면식도 보면서는 이 기사를 보면서는 경찰 쪽에서 이거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사건을 저질렀다? 뭐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기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제목을 지금 마치 이상동기 범죄인 것처럼 기사분들이 지금 뽑아낸 걸로 좀 보여져서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미디어가 자꾸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의 형태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마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볼 테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정말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사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를 공포스럽게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 옆에서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그냥 낯선 사람들을 혹여나 이 사람이 언제 나에게 뭐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할지 모른다? 혹은 침범을 할지 모른다라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맞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아직까지 이상동기 범죄인 건지 묻지마 범죄인 건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목 자체를 이렇게 뽑아낸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불안을 너무 조장하는 어떤 형태가 아닌가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게 여기서도 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딱 눈에 걸리는 게 뭐냐면 요거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판사의 사과 여부 질문에 아들이 8월에 출소하는데 그때 아마도 찾아가서 사과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할아버지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저 가게 앞에서 뭐 이거 팔지 마세요라고 무언가 이야기를 했거나 그렇게 했을 수도 그리고 있겠다. 사실
불편하실 수는 있죠. 그 가게 주인분 입장에서는 가게 앞에서 자판 깔고는 과일 팔고 있으면 이거 불법이잖아요. 어찌됐건 간에요. 이 사건은 일단은 어찌됐건 뭐 이상동기 범죄로 딱 규정하기에는 정보가 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 이거를 너무 좀 이상동기 범죄 쪽으로 프레임을 좀 몰고 간다는 생각들은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정말 이상동기 범죄 아닐까? 그 서울의 한 카페에서 30대 남자 종업원을 그 10대 여성이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카페에서 근무 중이던 남성을 30cm 길이의 흉기로 어이구, 30cm 살해한 길이의 혐의를 흉기요? 받는다. 뭐 물론 많이 이제 다치진 않았나 봐요. 손에 네.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데 A 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전혀 모르는데 찾아와가지고 30cm 이 칼로 찌르려고 했다. 이거야말로 네, 이거는 뭐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상동기 범죄로 범죄로 묻지마로 볼 수 봐도 있겠네요. 네.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뭐 질문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이제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도 여쭤보시는데 네. 이상동기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총경님은 혹시 뭐 왜 그런지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떠세요? 되게 그 분당에서도 작년 23년도인가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충남 서천에서도 처음 본 여자한테 흉기 휘둘려가지고 살해했었던 네. 것도 있었고, 뭐 대표적인 게 신림동에서도 사건이 있었던 그랬고,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가해자들이 보면은 이제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나 혼자 딱 고립돼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야. 이러한 심리들이 계속 이렇게 응축이 되다가 그게 이제 폭발을 한 거는 아닐까. 그래서 그 묻지마 폭행을, 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신 이상자들이 아닐까라는, 사이코패스? 일단은 묻지마 범죄, 즉 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바라보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상동기 범죄 중에 일부는 정신 질환에 의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어떤 피해 망상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왜곡된 망상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범행을 저지르는 시기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조현병에서의 피해 망상이 극에 달했을 때인데, 사실 정신질환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분의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정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유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펑 터지는 경우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이거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거든요. 거의 인지를 한 것 같던데요. 네, 보통 대부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에 의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떨어져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정신질환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오래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증상 자체가 상당히 심하게 발현되면서 피해 망상도 상당히 왜곡되게 심하게 발현되면서 이제 어떤 범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일반적인 관리되는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갈 가능성은 극히 떨어지거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경찰이었을 때 보면은 그 가족들이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약을 먹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약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약을 먹게끔 하면 되는데 가족들도 지치는 거죠. 왜? 그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치기 시작하면서, 그래 하루 이틀 정도 안 먹어도 괜찮겠지? 근데 안 먹으니까 얘가 이상한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그를 데리고 와서 또 약을 먹이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가족들도 이분들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통제 되죠.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정말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전 종종 봤어요. 아, 그렇죠. 네, 물론 네, 저도 네. 종종 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까지 심각해지기까지에는 약을 중단하건 치료를 받지 않건 상당 부분의 시간은 좀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약을 끊자마자 뭐 바로 그런 건 나빠진다거나 아니지만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반복되다가 예, 이런 예, 증상들이 예. 나타난다는 그리고 거죠. 이제 그런 게 반복되다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정신질환과 관련된 관리나 치료가 되지 않고 방치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터져 버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인지가 가능한 수준들이 있어서 이 경우라 그러면 사실 예방이 좀 더 수월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 치료 명령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시행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신질환에 대한 1차 책임을 가족한테 지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중증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네.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대신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의 개입을 국가에서 좀 강력하게 좀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만 그래서, 있지 실질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건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건 진짜 네. 현장에서 너무 필요한 맞습니다. 것들이에요. 예. 네. 근데 다만 이제 갑자기 발현되는 이상동기 범죄를 이거는 다 정신질환자들의 문제, 상당 부분이 정신질환자들의 문제 내로 바라보게 되면 정신질환자분들을 준범죄자 취급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갑자기 발현된 게 아니라 대부분 주변에서 인식이 되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이상동기 범죄가 사실은 약간 두 부류로 갈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한 부류는 순수하게 사이코패스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분노를 사회에다가 표출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뭐 대인 관계에서든 혹은 경제적인 상황에서든 혹은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서든 내가 무언가 되게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억울함에 대한 거를 나에게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의 사회로 나의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이코패스적인 측면도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억울한 상황을 당한 다음에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폭발해 버려요. 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쭉 어느 정도 뭐 이 사전에 이 사람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게 확인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드물지만 이상동기 범죄 중에서도 저는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는 사이코패스에 의한 범죄보다는 그 빈도가 적거든요. 실제로 적거든요. 그런가요? 네. 이러한 행위를 했었던 분들이 대체로 보면 정신적으로 계속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가 방치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 자살 시도를 했든 아니면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물건을 부수는 그런 행위를 했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면서 막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보면 정말 일면식이 없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신적으로 상당히 아프신 분들을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방치되거나 아니면은 약을 끊어버리거나 중단했었던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서 이상동기 범죄라는 형태가 씌워진 경우에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주장합니다. 내가 네, 감형을 위해서 치료받고 있었다. 감형을 위해서 없던 병도 만들어냅니다. 네, 사실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대부분 붙거든요. 혹은 양극성 장애가 붙기도 하고요. 양극성 장애 네, 심한 많이 경우에는 들어보죠. 반사회성 성격이 있으면서 조현병과 유사한 진단명도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라는 그 진단이 나오나요? 사이코패스는 정확하게 정신과 진단명은 아니고요. 이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명칭이고 혹은 이 프로파일러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영역이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는 진단을 붙이죠. 근데 그거는 이래요. 성격적인 배경에 대한 진단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단명은 따로 붙입니다. 그러면은
성격적인 배경의 진단명은 반사회성 성격인데 일반적인 진단명은 우울증이라든지 양성장애라든지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반사회성 성격의 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분노 형태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막상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내가 사실은 우울증이 정신과적인 있었어, 문제가 정신과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같이 해버리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인 것처럼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왜곡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수사를 하면서 그들이 그거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으로 이상이 네. 있으신 분들이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랑 이런 범행을 하는구나라고 저도 인식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되게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고 됩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요. 2010년도 초반에 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는 그 정신과 입원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 현재의 정신과 입원 절차는. 예.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인권,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인권을 많이 침해한다. 네, 침해하고 있다라는 불합치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요. 그러면서 입원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까다로워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하냐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신과 입원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의 가장 중심축을 환자의 가족에게 두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점점 가족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가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연 끊고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고령에서의 정신질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찾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가족에게 입원 절차에 대한 책임을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게 일본에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일본의 제도를 우리나라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일본은 수년 전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사회에서 입원 절차에 대한 게 결정이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심각해요. 네. 너무 심각해.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 책임제로 바꿔야 됩니다. 언제 그래서 바뀔까요? 국가가 책임지고 그리고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공권력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명령이나 입원과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입을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정말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 명령도 누가 하냐? 판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없죠. 치료나 맞아요. 뭐 교육 이거 이수 명령 이런 것도 저희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법적 절차가 좀 필요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대한 인력도 확실하게 훨씬 더 늘려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염두는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지지분질해지는데 이렇게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또 이게 마치 정신질환자분들이 하는 것처럼 왜곡되게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자살이랑 비슷해요. 이상동기 범죄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자살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졌어요. 우리가 되게 절망적이고 좌절된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거를 가능한 선택지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되게 사회적으로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내가 너무 사회적으로 억울한 경우에 그냥 교도소 가더라도 그냥 한번 그냥 저지르고 말지라는 식의 즉 이런 사회에 분출된 폭력적인 행동,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중적인 둔감함 역시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라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뭔가 되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를 던지고 싶을 때 이런 이상동기 범죄들이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니까 이런 거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머리로 들게끔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대상자가 어떤 자제력이 되게 떨어지고 충동성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는 범행으로 넘어가기가 수월해진다는 거거든요. 즉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어떤 미디어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이 이상동기 범죄를 네. 내가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의 분노 표출의 선택지로 생각하게 될 여지 역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미디어에서 일정 부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자살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준칙이란 게 있거든요. 자살을 기사 제목으로 못 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상동기 범죄에 있어서도 적어도 이런 것들을 기사 제목으로 자극적으로 뽑아내는 거는 언론 준칙으로 제재해야 된다고 봅니다.